2016년 3월 15일 자정 중국 베이징 한국 대사관 철문까지 50m를 저는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급정거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45살 과학자가 생애 가장 빠르게 달렸어요. 주머니 속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거기서 멈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눈앞에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30m, 10m. 대사관 철문을 잡고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탈북자예요. 제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두꺼운 손이 바로 뒤에서 제 목덜미를 잡아챘습니다. 북한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제가 왜 도망쳐야 했을까요? 평양에 아내와 딸을 남겨둔 채 저는 왜 목숨을 걸고 이 USB를 들고 달려야 했을까요? 영상 속 인물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이 특별기까지 띄우면서 모시고 온 그 남자의 정체.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진혁입니다. 2001년 봄, 저는 30살이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핵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평양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3월 어느 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호출 연락이 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범한 과학자를 당 중앙에서 부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중앙당사 6층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중년의 당 간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진혁 동무, 앉으시오. 책상 위에 붉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오. 동무는 이제부터 영변 핵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소. 공화국의 핵심 중의 핵심이오. 손이 떨렸어요. 영변,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이자 평생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발령장에는 최고 지도자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빨간색 특별 통행증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영변 핵시설 선임연구원. 이 통행증만 있으면 공화국 어디든 갈 수 있소. 하지만 동무가 하는 일은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소. 알겠소? 네, 동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동강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나는 이제 나라를 지키는 과학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순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네요. 순이는 평양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총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발령이 났어요. 어디로요? 말할 수 없소. 하지만 중요한 일이요. 순이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요. 당신을 믿어요. 그해 가을, 딸 은지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이 제 품에 안겼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지키는 거야. 순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평양 중심가의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특권층에게만 배정되는 15평짜리 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평양 야경이 보였고 소련제 텔레비전도 있었어요. 저녁이면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는데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옥수수밥을 먹을 때였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과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은지가 제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을 때마다 행복했어요. 이 평화를 지키는 게 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2001년 10월 영변행 전용 차량에 올랐습니다. 평양에서 영변까지는 북쪽으로 100km 거리였어요. 차는 일반 도로가 아닌 특별 전용 도로로 달렸고 검문소를 3번이나 통과했습니다. 삼중 철조망이 눈에 들어왔을 때 긴장이 되었어요. 높이가 5m는 되어 보이는 철조망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고 10m마다 감시탑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자동 소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마지막 검문소에서
빨간색 통행증을 보여주자 경비병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박진혁 동무, 환영합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에는 숫자 대신 알파벳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가장 깊은 지하 3층 구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갑고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어요. 복도 양쪽으로 연구실들이 늘어서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저를 원자로 제어실로 데려갔어요.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각수가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방사능 측정기에서 삑삑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중년의 과학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박진혁 동무지요? 나는 연구소 부소장 최동무요. 여기가 우리 공화국의 심장이요. 동무의 연구가 조국을 지킬 것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부심이 가슴을 채웠어요. 나는 이제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고, 은지가 안전하게 자랄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영변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적응 기간이었어요. 플루토늄 추출 공정을 배우고 원자로 제어 시스템을 익혔습니다. 선배 과학자들은 친절했고 연구 환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평양집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은지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2003년이 되었을 때 저는 플루토늄 추출팀의 부팀장이 되었어요. 연구원 12명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일은 단순했어요. 사용 후 핵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내는 작업이었는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화학 공정을 진행해야 했거든요. 2005년 가을,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기 점검 중에 냉각수 배관에서 미세한 누수를 발견했어요.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다 대보니 수치가 기준치의 2배 정도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규정상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돌아왔는데 붉은 펜으로 크게 쓰여 있었어요. 재측정 요망, 측정 오류로 판단됨, 이상 없음으로 처리할 것. 이상했습니다. 제가 측정한 수치가 틀릴 리 없었거든요. 다시 측정해봤어요. 여전히 기준치의 2배였습니다. 최 부소장을 찾아갔어요. 동지, 냉각수 배관 누수건인데 제 측정에도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최 부소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동무, 측정기 교정이 필요한 것 같구려. 장비과에 가서 재교정 받으시오. 하지만 동지, 다른 측정기로도 확인했는데. 박동무, 최 부소장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는 과학자요. 하지만 동시에 당원이기도 하오. 알아듣겠소?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근데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왜 사실을 은폐하려는 걸까? 미세한 누수 정도는 보수하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하지만 질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질문하지 않는 게 미덕이었으니까요. 200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임연구원으로 승진했고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총괄하게 되었어요. 팀원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중에 박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였어요. 핵화학 분야의 권위자였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늘 책상 위에 놓고 있었는데 아내와 아들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박 선배, 아드님들 잘생겼네요. 허허, 큰애가 올해 대학 들어갔소. 자랑스럽지. 그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2010년 7월 15일 오후 3시.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냉각 시스템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지하 연구동 전체에 퍼졌어요. 제어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냉각수 온도 급상승, 섭씨 85도, 기준 온도는 섭씨 50도였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1차 냉각 펌프 고장입니다. 기술자가 소리쳤어요. 2차 펌프로 전환하시오. 최 부소장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차 펌프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섭씨 90도, 95도, 수동으로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원자로 구역으로 직접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원자로 구역은 평소에도 방사능 수치가 높은 곳이었어요.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였습니다. 박 박사가 방호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박 선배,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제가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오. 이대로 두면 노심용융이 일어날 수 있어.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박동무는 어린 딸이 있지 않소. 내가 다녀오겠소. 방호복 헬멧을 쓰고 그가 에어락 문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로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방사능 측정기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받아도 되는 양을 단 몇 분 만에 받는 수준이었어요. 치사량에 가까웠습니다. 박 박사, 빨리 나오시오. 수치가 너무 높소. 무전기로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2분 후 밸브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어. 박 선배, 이제 나오세요. 그가 비틀거리며 에어락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을 때 헬멧을 벗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소? 박 선배? 괜찮소.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그날 저녁 박 박사는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는 3일 동안 고통 속에서 버티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어요. 당에서는 그를 혁명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유가족에게는 포상금과 훈장이 수여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가 왜 죽었는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공식 사인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박 박사의 아내를 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두 아들은 어머니 곁에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대신 들어갔어야 했는데, 제가 밸브를 잠갔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분노는 다른 데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은 왜 고장났을까? 5년 전 제가 발견한 누수를 제때 보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였습니다. 은폐가 사람을 죽인 거였어요. 2012년 봄, 은지가 11살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는 날이었는데 마침 은지 생일이었어요. 평양행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는데 산에는 철쭉이 피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 박사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순이와 은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은지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우리 은지 생일 축하해. 안아 올리니 은지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소박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떡 몇 조각과 사탕이 전부였지만 은지는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초는 없었지만 은지는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순이와 함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은지가 물었어요. 아빠는 무슨 일해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 항상 하던 대답이었습니다. 우와, 아빠는 영웅이네.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영웅이래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웅? 나는 영웅이 아니야.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은지야, 아빠는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대단해요. 나도 커서
아빠처럼 나라 지키는 사람 될 거예요. 은지가 방긋 웃었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식탁 아래에서요. 제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은지를 재웠어요. 침대 옆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였어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동화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착한 박 박사는 죽었고 은폐를 지시한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는 순수했습니다. 아빠가 영웅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사실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순이와 거실로 나왔습니다.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박 박사 이야기를, 은폐된 사고들을, 제 죄책감을 모두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국가 기밀이었으니까요. 아니요. 그냥 일이 좀 힘들 뿐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순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평화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2014년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변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새 연구시설을 짓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현장 답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팀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0월 20일 아침 지프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산을 넘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달렸을 때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도에는 없는 마을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요? 운전병에게 물었습니다. 벽성리라는 곳입니다. 영변 인근 마을이지요. 차가 천천히 마을을 통과했어요. 창밖을 봤는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고 보이는 사람들도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마을 보건소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잠깐 차를 세워주시오. 하지만 팀장 동무 일정이 잠깐만요. 차에서 내렸어요. 보건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줄 선 사람들 대부분이 아이들이었어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아이,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긴 아이,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보건소 문 앞에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생님, 우리 애 살릴 수 있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도 없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증상들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었어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의 초기 증상들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탈모, 피부 반점, 면역력 저하. 박 박사가 보였던 증상들과 똑같았어요. 마을 전체가 방사능에 피폭된 거였습니다. 박 팀장 동무,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당 간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따라온 거였어요. 차로 돌아가시오. 지금 당장.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박 동무, 당 간부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세서 아팠어요. 이것은 본 적이 없소. 알겠소? 하지만 이 아이들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명백히 방사능 피폭 증상인데. 박동무, 동무는 과학자요. 하지만 그 전에 당원이요.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위협이었습니다.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이 걸렸고 마을을 벗어났어요. 백미러로 마을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보건소 앞에 여전히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10년 넘게 영변에서 일하면서 방사능 물질을 다뤘고
누출 사고를 은폐했으며 안전 문제를 묵인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 마을이었어요. 5살 아이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은지가 저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만약 제 딸이 저렇게 아프다면, 창밖으로 산이 지나갔어요.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현장 답사 결과 보고. 하지만 펜을 들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마을 주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쓸까요? 아니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거짓말을 쓸까요?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다음날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벽성리 관련 보고서는 작성하지 마시오. 해당 마을은 폐쇄 조치되었소. 전화를 끊었습니다. 폐쇄 조치.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을 사람들을 어디로 보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방치한 걸까요? 창밖을 봤어요. 영변 핵시설의 굴뚝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증기 속에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을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 어딘가에 내려앉을 겁니다. 또 다른 마을에 또 다른 아이들에게요.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았을 뿐 저는 사람을 죽이고 있었어요. 벽성리를 다녀온 후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머리카락 빠진 아이들이 보였어요.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제어실 모니터를 보면서도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팀원들이 눈치를 챘어요. 팀장 동무, 괜찮으시오?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소. 그냥 좀 피곤할 뿐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2014년 11월 어느 날 밤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경비원만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책상 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로그인을 했어요. 제 권한으로는 시설 내 대부분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었으니까요.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수백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어요. 클릭 한 번이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도 끝나는 거였습니다. 국가 기밀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건 총살감이었으니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복도에서 경비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가까워지다가 멀어졌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영변 핵시설 안전관리 일지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파일들이 주르륵 나타났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2003년 5월 냉각수 배관 균열, 조치사항은 없음. 2005년 8월 방사능 누출 감지, 조치사항은 측정 오류로 처리, 정장 본다, 2000 오류로 처리. 2007년 3월 폐기물 저장소 누수, 조치사항은 봉인 후 기록 삭제. 2010년 7월 냉각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 1명. 근거한 조치사항은 심장마비로 처리. 박 박사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두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주변 지역 방사능 영향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영변을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어요. 빨간색 구역에 마을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벽성리, 동산리, 신흥리. 모두 7개 마을이었어요. 클릭했더니 상세 보고서가 열렸습니다. 벽성리 주민 183명 중 급성 방사선 증후군, 의심 환자 57명, 암 발병률 일반 지역 대비 12배, 기형아 출산 15건, 권고사항은 주민 이주 필요. 하지만 조치사항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였어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었어요. 은폐, 방치, 거짓말. 수천 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범죄의 증거가 이 컴퓨터 안에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떡해요? 여기는 북한이었습니다. 신문도 방송도 모두 당이 통제했어요. 내부에서 고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로 탈북, 손이 책상 서랍으로 갔습니다. 샀냐? 서랍에 USB 하나가 있었어요. 개인 용도로 쓰던 작은 저장 장치였습니다. 꺼내서 컴퓨터에 꽂았어요. 복사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습니다. 클릭하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였어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경비원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였어요. 클릭했습니다. 복사가 시작되었어요. 진행률 표시줄이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1%, 5%, 10%.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댔는 줄 알았어요.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누구 있어? 경비원 목소리였습니다. 나요. 박진혁 선임연구원이요. 아, 박동무. 야근 중이시오? 그렇소. 보고서 마무리하는 중이오. 진행률은 40%였어요.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시오. 건강 챙기셔야지요. 고맙소.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진행률이 70%, 80%, 90%를 지나 100%가 되었습니다. 완료. USB를 뽑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컴퓨터 로그를 지웠습니다. 접속 기록이 남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불을 끄고 연구실을 나왔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영변 핵시설에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명이 켜진 건물들, 증기를 뿜어내는 굴뚝, 순찰을 도는 경비병들. 이곳에서 15년을 일했어요. 제 청춘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어요. USB를 복사한 후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주머니 속 USB가 항상 신경 쓰였습니다. 2015년 12월이 되었어요. 겨울이 왔고 평양에 눈이 내렸습니다. 휴가를 신청했어요. 가족이 보고 싶어서요. 그러시오. 한 달 만에 가는 거니 이틀 쉬다 오시오. 상사가 허락했습니다. 평양행 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하얀 설원이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불안했어요. 이번에 집에 가면 순이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여보, 오늘 온다는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휴가가 나서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지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은지가 없을 때 이야기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이가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옥수수 차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소. 뭔데요? 나는 당신에게 15년 동안 거짓말을 했소. 순이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오. 사람을 죽이는 일이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말했어요. 영변에서 일어난 사고들, 은폐된 진실들, 방사능에 피폭된 마을들, 죽어가는 아이들.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벽성리에 5살짜리 아이가 있었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죽어가고 있었소. 은지 또래였소. 그 아이 어머니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소. 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당에서는 모든 걸 숨기라고 했소. 국가 기밀이라고. 하지만 이건 기밀이 아니오. 범죄요. 살인이요. 그리고 나는 15년 동안
그 살인에 가담했소.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순이가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요. 내 잘못이요. 나는 알면서도 침묵했소. 그게 더 나쁜 거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순이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 사고 기록, 피해자 명단, 은폐 지시 문서.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소. 어떡해요? 탈북할 생각이요. 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탈북이요? 한국으로 가서 이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오. 유엔에 알릴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 알릴 수도 있소. 그래야 이 범죄를 멈출 수 있소. 위험해요. 알고 있소. 잡히면 죽어요. 총살당해요. 알고 있소.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은지는 어떻게 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신과 은지를 남겨두고 가야 하오. 우리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너무 위험하오. 세 명이 함께 탈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오. 그리고 은지는 아직 어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신이 탈북하면 우리도 잡혀갈 텐데요.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가족은 3대가 처벌받았어요. 순이와 은지도 수용소로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소. 당신들을 버리고 갈 수 없소. 눈물이 흘렀어요. 순이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을 마주 봤어요. 가세요. 뭐라고요? 가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 생각하면 가야죠. 벽성리 아이들.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아이들. 누군가는 막아야 해요. 순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와 은지는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살아서 진실을 알려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순이, 약속해요. 꼭 살아남아서 세상에 알려요. 그래야 당신도 우리도 의미가 있어요. 순이를 껴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안고 있었어요. 이 온기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은지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우리 은지 대단하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 저녁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은지를 재울 때 오래 안아줬어요. 아빠, 왜 그래요? 그냥 우리 은지가 예뻐서. 은지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잠든 은지를 보며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 얼굴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돌아온 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브로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브로커를 찾을까요? 영변에서는 불가능했어요. 감시가 삼엄했으니까요. 평양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2016년 1월 출장을 핑계로 평양에 갔어요. 공식적으로는 당 중앙위원회 보고였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 통일거리에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함경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탈북 브로커들이 여기서 영업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식당이었어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냉면을 시켰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사람들이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앉아있으니 중년 남자가 제 테이블 앞에 섰어요. 여기 자리 있소? 앉으시오. 남자가 앉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소? 영변에서 1차 왔소. 영변? 거기서 무슨 일 하시오? 말할 수 없는 일이오. 남자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특별한 일이로구만.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국경 넘는 방법을 찾고 있소. 남자가 냉면을 먹으며 말했어요. 위험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려. 도와줄 수 있소? 비용이 드오. 얼마요? 미화 1만 달러. 반은 미리, 반은 성공 후. 1만 달러. 북한 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어요. 지불할 수 있소. 하지만 한국 도착 후에 전부 주겠소. 그건 안 돼요. 규칙이 있소. 나는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소.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이요. 그걸로 보증하겠소.
남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무슨 물건인데? 주변을 확인하고 속삭였습니다. 영변 핵시설 기밀 문서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진담이요. USB에 담겨 있어. 한국 정부에 넘기면 당신도 큰 돈을 받을 거요. 남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알고 있어. 언제 출발하고 싶소? 3월 중순 외교 출장으로 베이징에 갈 예정이요. 거기서 도와줄 수 있어?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이징에는 우리 사람이 있어. 한국 대사관까지 안내할 수 있어. 좋소. 하지만 박동무. 남자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돌아올 수 없소. 잡히면 총살이요. 각오하고 있소.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가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민,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이름도 직업도 아니었어요. 베이징 가기 일주일 전에 이 번호로 연락하시오. 명함을 받았습니다. 알겠소. 남자가 일어났어요. 조심하시오. 보이부가 항상 눈을 뜨고 있어. 식당을 나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2016년 3월 14일 영변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공식적으로는 베이징 출장이었습니다. 북중 과학기술협력회의 참석이 명목이었어요. 일주일 일정이었고 왕복 항공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거였어요. 가방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USB는 양말 속에 숨겼어요.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제 인생 전체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여권을 확인했어요. 북한 외교관 여권이었습니다. 특별통행증 덕분에 받을 수 있었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45살.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15년이 흘렀구나 싶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물론 진짜 작별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장 다녀오시오, 박 팀장. 일주일 후에 뵙겠소. 거짓말이었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생각했어요. 영변에서의 시간, 박 박사, 벽성리 아이들, 은지, 순이,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영변 핵시설이 보였습니다. 조명이 켜진 건물들,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증기, 철조망. 이곳이 제 청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아침 6시, 차가 왔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으로 가는 차였어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오. 동료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겠소. 차에 탔습니다. 뒤돌아보니 영변 핵시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안녕히. 2시간 후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선 청사는 한산했어요. 북한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여권과 탑승권 확인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영변 핵시설 선임연구원 박진혁 동무 맞으십니까? 그렇소. 베이징 출장이시군요. 일주일 후 돌아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소. 거짓말이었습니다. 탑승권을 받았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 기계에 올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USB가 발각되면 끝이었어요. 하지만 양말 속에 숨긴 작은 USB는 기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서 있었어요.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베이징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일어났어요.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창밖으로 평양이 보였습니다. 순이와 은지가 저기 어딘가에 있었어요. 미안해요. 꼭 살아서 데리러 올게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빨라지다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어요. 대동강이 보였고 김일성 광장이 보였습니다. 은지가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학교에 가고 있을 거였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시간 후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여권 주세요. 중국 입국 심사관이 말했어요. 북한 외교관 여권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살피고 스탬프를 찍었어요. 일주일 체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통과했어요.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자유로운 공기였지만 불안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이미 저를 감시하고 있을 거였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단 숙소로 지정된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층 502, 호실.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북한과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휴대전화가 아니라 중국에서 산 선불폰이었어요. 브로커 김철민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나요. 박진혁이요. 베이징 도착했어? 그렇소. 지금 호텔에 있어. 오늘 밤 11시에 호텔 뒷문으로 나오시오.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알겠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7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양말을 벗고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였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이게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가족을 죽이는 도구가 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대표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과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15명 정도였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회의가 있을 것이요. 중국 동무들과 핵 에너지 평화적 이용에 관해 논의할 것이요. 단장이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저는 여기 없을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2시간 남았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마지막 샤워일지도 몰랐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은 놓고 갈 거였어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USB만 주머니에 넣었어요. 밤 10시 50분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쓸 수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층, 3층, 1층. 숨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내려갔어요. 1층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 문을 나가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차로 다가갔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타시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에 탔어요.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차는 베이징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고 조수석에 앉은 남자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한자로 쓰인 간판들, 밝게 빛나는 건물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물었습니다. 조수석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안전한 곳이요. 내일 밤까지 숨어 있다가 한국 대사관으로 갈 것이요. 내일 밤이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오? 지금은 위험하오. 북한 공작원들이 박동무를 찾고 있을 거요. 호텔에서 사라진 걸 알면 공항과 대사관을 먼저 감시할 것이요. 하루 정도 지나야 경계가 풀리오. 일리가 있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차가 멈춰 섰고 내렸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남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계단으로 올라 2층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내일 밤까지 있으시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음식은 가져다 드리겠소. 알겠소. 그리고 이거. 남자가 중국 핸드폰을 건넸어요. 내일 밤 10시에 전화드리겠소. 그때 나오시오. 남자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고 가끔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한다. 평범한 중국 주택가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순이와 은지를 남겨두고 15년 인생을 버리고 말이에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북한 핸드폰이었어요. 순이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당장에는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하는 순간 위치가 추적될 테니까요. 순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6시쯤 되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요? 아침 식사 가져왔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어요.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만두하고 두유 있소. 점심때 다시 오겠소. 고맙소. 문을 닫고 만두를 먹었어요. 따뜻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먹었어요. 체력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낮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작은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없고 책도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핸드폰이었어요. 화면에 번호가 떴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진혁 동무인가? 북한말이었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요? 리동철이요. 국가안전보위부 대남공작국 소속이요. 동무 찾고 있었소. 손이 떨렸어요. 보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젯밤 호텔에서 사라졌더군. 어디 있어? 아, 그런데만 산책 나왔소. 거짓말 말고 솔직히 말하시오. 동무 탈북하려는 거 다 알고 있소. 입이 바짝 말랐어요. 무슨 소리요? USB 가지고 있지? 영변 핵시설 기밀 말이오. 그거 내놓으시오. 그러면 가족은 무사할 것이오. 은지와 순이. 그들이 잡혀간 거였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됐소? 아직은 괜찮소. 하지만 박동무가 USB 안 내놓으면 보장 못하오. 알아듣겠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시오. 그럼 USB 내놓으시오. 오늘 밤 10시까지. 장소는 문자로 보내겠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이와 은지가 잡혀간 거였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1시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베이징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혼자 올 것. 경찰 부르면 가족 죽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USB를 넘기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15년간의 증거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벽성리 아이들의 죽음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USB를 안 넘기면 순희와 은지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요? 접니다. 어제 그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보위부에서 전화 왔소. 가족을 잡아갔소. 남자가 문자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함정이요. 뭐라고요? 이건 전형적인 함정이요. 박동무를 외진 곳으로 유인해서 잡으려는 거요. 가면 USB도 빼앗기고 박동무도 북으로 끌려갈 거요. 하지만 내 가족은 미끼요. 실제로 잡혔는지도 확인할 수 없소. 보위부가 겁을 주려고 하는 거요. 남자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계획대로 가시오. 오늘 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요. 일단 대사관에 들어가면 안전하오. 그때 가족 구출도 요청할 수 있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어. 10시에 차 보내겠어. 준비하고 계시오. 남자가 나갔어요. 저녁 8시. 다시 준비했습니다. USB를 확인하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혹시 모르니 뛰어야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9시 50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 소리. 박동무, 차 왔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어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왔어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이 걸렸고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야경이 지나갔어요. 한국 대사관까지는 30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길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줄어들고 인적이 드물어졌어요. 어디로 가는 거요? 물었습니다. 운전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수석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소. 무슨 소리요? 남자가 권총을 꺼냈어요.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USB 내놓으시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그게 중요하오? USB만 내놓으면 살려줄 거요. 북한에서 보낸 거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소. 어쨌든 북에서 박동무 목에 10만 달러 걸었소. USB까지 가져오면 20만 달러요. 미안하지만 돈이 더 중요하오. 브로커가 배신한 거였습니다. 차가 폐공장 앞에 멈춰 섰어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내리시오.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권총이 제 등을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깨진 유리창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 둘이 나타났어요.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USB 어디 있어? 주머니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USB를 만졌습니다. 이걸 넘기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공장 안을 비췄어요. 뭐야? 브로커가 놀라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었어요. 리동철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박진혁, 나오시오.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소. 브로커가 욕을 했어요. 망했어. 북한 놈들한테 걸렸어. 총을 제게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USB 내놓으라고. 안 돼. USB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어둠 속으로 굴러갔습니다. 이 자식이. 브로커가 달려들었어요. 피했습니다. 주먹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뒤로 물러서며 뛰었습니다. 공장 뒤쪽으로 달렸어요. 잡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진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왔어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폐 공장 뒤는 공터였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땅이었어요.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잡아라.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앞에 낮은 담장이 보였습니다. 뛰어올라 넘었어요. 반대편으로 떨어졌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일어나 다시 뛰었어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옆에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어두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쪽이다! 골목 끝에서 큰 길이 나타났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길을 건넜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했어요. 비켜. 운전사가 소리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반대편 인도로 올라갔어요. 상가들이 보였습니다. 아직 문을 연 가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달렸습니다. 저기요, 조심하세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뒤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이 아직 쫓아오고 있었어요. 30m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꺾었어요. 쓰레기통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를 바라며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달리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동무! 낯선 목소리였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누구요? 한국 대사관 김영사요.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소. 도망치고 있어. 북한 공작원들이 쫓아오고 있어. 진정하시오. 위치 추적하고 있어. 한국 대사관까지 2km요. 북쪽으로 가시오. 북쪽이 어디요?
해가 지는 반대편이요. 큰 길로 나가시오. 전화를 끊었어요. 큰 길을 찾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45살 몸으로 이렇게 뛰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 길이 나타났어요. 내거리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그냥 건넜어요.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미쳤어? 운전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탕! 귓가를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총알이 가까이 날아간 거였어요. 엎드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엎드릴 수 없었어요. 멈추면 죽는 거였으니까요. 앞에 공원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곳이었어요. 공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두운 오솔길을 따라 달렸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잠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USB가 없었습니다. 공장에 떨어뜨린 거였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다행이었어요. 그들이 USB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할 테니까요. 다시 달렸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와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꺾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안 보였어요. 따돌린 것 같았습니다. 큰 길로 나왔어요.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세웠어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운전사가 물었어요. 중국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서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뒷좌석에 앉아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쫓아오는 차는 없었어요. 택시는 베이징 시내를 달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여기입니다. 택시가 멈춰 섰어요. 돈을 주고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50m 앞에 있었어요.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안전했습니다. 30m, 20m.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정거하는 소리였어요.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리동철이 보였어요. 박진혁, 서! 뛰었습니다. 대사관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어요. 15m, 10m.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5m. 철문이 눈앞에 있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살려주세요. 탈북자예요. 경비원이 안쪽에서 나타났어요. 누구십니까? 탈북자예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뒤에서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리동철이었어요. 잡았다. 뿌리쳤습니다. 놔요. 철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고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리동철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가자. 대사관에서 멀어져. 저항했습니다. 철문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다른 공작원이 달려와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팠지만 버텼어요. 철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문 열리고 있어요. 제발요. 리동철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안 놓으면 쏜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철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나타났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손 떼시오. 경비원이 소리쳤어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보호를 요청했소. 이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범죄자요. 리동철이 대꾸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국제법 위반이요. 경비원이 경고했어요. 리동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던졌습니다. 철문 안쪽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리동철이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철문이 닫혔어요. 철컥.
무거운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채워졌습니다. 안 돼. 박진혁, 이 배신자. 리동철이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대사관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괜찮으십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소. 이제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괜찮소. 눈물이 흘렀어요. 살았습니다. 이에 메어 정말로 살아남은 거였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확인했어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소. 하지만 몸 전체가 아팠습니다. 근육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복도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벽에 태극기와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 응접실이었어요. 앉자마자 온몸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진짜로 안전한 곳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였어요. 박진혁 씨 맞으십니까? 그렇소. 저는 김상훈 영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습니다. 그런 장에 따뜻한 손이었어요. 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고맙소.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네, 죽을 뻔했소.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오. 제가 괜찮습니다. 우시는 게 당연해요. 천천히 진정하세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박 박사 생각이 났고 벽성리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와 은지가 보고 싶었어요. 진정이 되자 영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탈북하셨습니까? 영변에서 일했습니다. 핵시설에서요. 영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영변 핵시설이요? 네. 15년간 선임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럼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아시는군요. 모든 걸 알고 있소. 사고들, 은폐된 진실들, 피해자들까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USB가 없었어요. 잃어버린 걸 깨달았습니다. USB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망치다가 떨어뜨렸소.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는데 절망스러웠습니다. 증거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괜찮습니다. 영사가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서 여기 온 게 더 중요합니다. 증언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지금은 쉬세요. 내일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처치를 해줬어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진통제도 줬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한국으로요? 네. 특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서울에 도착하실 겁니다. 서울, 한국,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순이와 은지가 평양에 있었으니까요. 제 가족을 구해줄 수 있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작은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누웠어요. 푹신한 침대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었어요. 오늘 밤 이 시간까지 살아남을 줄 몰랐습니다. 수없이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이틀 후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대사관 차량으로 공항까지 이동했어요. 일반 공항이 아니라 군용구역이었습니다.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작은 비행기였지만 깨끗했습니다. 탑승하시죠.
김영사가 함께 탔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보였어요. 사흘 전 이 도시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살이 눈부셨어요. 2시간 반을 날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고 바다가 푸르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나타났어요. 빽빽한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서울이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컸어요. 불빛도 더 많았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인천공항 특별구역이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분리된 곳이었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시죠.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국가정보원 요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차에 탔어요.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올라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적한 곳으로 들어섰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안전가옥입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게 될 겁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는 깔끔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저녁 식사는 6시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지만 감옥 같기도 했어요.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이와 은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국정원 직원들과 면담을 했어요. 영변 핵시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몇 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입니까? 3개입니다. 소형 원자로 하나, 대형 원자로 2개요. 플루토늄 생산량은 연간 6kg 정도입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면담이 끝나면 방으로 돌아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벽성리 아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머리카락 빠진 5살 아이, 울고 있던 어머니, 그 장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8일째 되는 날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박진혁 씨, 미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정장 입은 서양 남자 2명이었어요. 한 명은 40대, 한 명은 50대로 보였습니다. 제임스 톰슨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담당관입니다. 젊은 쪽이 영어로 말했어요. 통역사가 한국말로 옮겼습니다. 박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가져오신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USB는 잃어버렸소. 증거가 없소. 괜찮습니다. 당신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시오. 1시간 동안 질문이 이어졌어요. 핵시설 구조, 안전관리 실태, 사고 내역, 주변 지역 피해 상황,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했습니다. 벽성리 마을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주민 183명 중 57명이 급성 방사선 증후군 증상을 보였어요. 톰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 정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겁니다.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북한이 변할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톰슨이 말했어요. 박 박사님,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겁니다. 고마운 말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가족은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이와 은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새벽 2시쯤 노트북을 켰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를 검색했어요.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전직연구원 탈북 확인, 반역자 처벌 예고 기사를 읽었어요. 제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박진혁의 가족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이와 은지가 정말로 잡혀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국정원 담당관을 찾아갔습니다. 제 가족 소식 아십니까?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북한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럼 제 가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그들을 죽인 거였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 소리가 났어요. 이메일이 온 거였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열어봤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낯선 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순이와 은지였습니다. 심장이 붙는 줄 알았어요. 여보! 은지! 소리쳤지만 화면 속 그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야위어 있었고 은지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진혁 동무, 가족이 보고 싶지 않소? 리동철이었습니다. 당신이 증언만 안 하면 가족은 무사할 것이오. 하지만 유엔에서 입을 연다면 화면이 흔들렸어요.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작은 목소리였어요. 순이가 은지를 안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여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엄마, 은지가 울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택해야 했어요. 가족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사흘 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하지만 은지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엔 증언을 포기하면 가족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벽성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된 게 되는 거였어요. 박 박사의 희생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증언을 하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였어요. 북한의 범죄가 드러나고 국제사회가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밤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려주신 별자리였습니다. 진혁아, 저 별을 보면 길을 잃지 않는다. 항상 북쪽을 가리키거든.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그게 힘들어도 말이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옳은 일.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순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동영상 속 순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단호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요. 그리고 그 선택을 지지한다고 말해준 거였어요. 은지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였습니다.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요.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담당관을 찾아갔습니다. 유엔 증언 준비하겠습니다. 담당관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가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출 작전을 요청합니다. 제가 증언하는 대신 한국 정부가 제 가족을 구해주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라도 해주십시오. 제발.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답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구출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한미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말이요? 네. 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한 작전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붙잡고 싶었습니다. 2016년 5월 UN 안전보장이사회 증언 날짜가 잡혔습니다. 6월 15일이었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 구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안 때문이었어요. 진행 상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전 성공 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빌었어요. 제발 순이와 은지를 살려달라고요. 5월 25일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 박사님, 성공했습니다. 담당관 목소리였어요. 뭐라고요? 가족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 있습니다. 내일 오후 서울 도착 예정입니다. 전화기를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살았습니다. 순이와 은지가 살았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올까? 꿈은 아닐까? 게이트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순이가 은지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어요. 야위였지만 그들이었습니다. 순이, 은지, 달려갔습니다. 여보! 순이도 달려왔어요. 세 사람이 꼭 껴안았습니다. 은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정말 아빠야? 그래, 아빠야. 우리 은지. 순이도 울고 있었어요. 당신, 살아있었네요. 살았소. 우리 다 살았소. 얼마나 울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공항을 나와 차에 탔어요. 3명이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지가 제 품에 안겼어요. 아빠,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구출된 거예요? 한국 정부와 미국이 도와줬소.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소.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어요. 방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날 밤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어요. 아빠, 여기가 한국이야? 은지가 물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살 곳이야. 학교 다닐 수 있어? 물론이지.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 은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은지를 재우고 순이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들을 위험에 빠뜨렸소. 괜찮아요. 당신이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고생 많았소. 당신도요. 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유엔에서 증언해야 하오.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요. 네, 함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벽성리 아이들 꿈을 꿨습니다. 머리카락 빠진 5살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었어요. 2016년 6월 15일 뉴욕 유엔 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 섰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중국 대표, 러시아 대표, 미국 대표, 영국 대표, 세계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객석에 순이와 은지가 앉아 있었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박진혁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15년간 선임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통역사가 영어로 옮겼어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이 수만 명의 무고한 주민을 희생시켰다는 진실을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영변 핵시설에서는 수십 건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은폐되었어요. 당국은 안전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했어요. 박 박사 이야기,
벽성리 마을 아이들, 은폐지시 문서,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벽성리에는 5살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울며 살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15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방사능 피폭으로 수천 명이 고통받고 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했어요. 지도, 사고 일지, 피해자 수. USB는 없었지만 제 기억으로 재구성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북한에 압박을 가해 안전 기준을 준수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피해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증언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전하고 싶었던 진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에서 물러났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졌어요. 회의장 전체가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객석으로 돌아갔어요. 순이가 일어나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은지도 안겼어요. 아빠 멋있어.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박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이크와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사능 때문에 아이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석 달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 안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영변 사찰을 요구했어요. 북한은 거부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증언이 작은 변화를 만든 거였어요. 2018년 봄, 우리 가족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은지는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순이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면허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새로 시작하는 게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일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한강 공원에 나갔습니다. 세 식구가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은지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연 높이 올라가. 조심해. 순이가 웃으며 김밥을 썰고 있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순이가 물었어요. 그럼요. 당신은요? 저도요. 우리 여기까지 잘 왔어요. 은지가 달려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북한에 있는 할머니는 언제 볼 수 있어? 언젠가는 볼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 그래. 아빠도 그래. 통일.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말할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변화를 요구할 겁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방사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 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나도 당신이 자랑스럽소. 함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상황은 가명과 각색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핵과학자들의 양심적 고뇌, 가족과의 이별, 국제 첩보전 속 탈북,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용기는 모두 실제 증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대본을 작성하며 탈북 과학자들의 증언록과 북한 핵 프로그램 관련 국제기구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양심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이들의 고뇌는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핵 개발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무고한 주민이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영변 인근 지역의 암 발병률이 일반 지역보다 수배나 높았다는 증언이 여럿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벽성리 같은 마을이 실존하기도 하죠. 과학자들의 탈북도 실제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정보기관 접촉, 가족 인질 협박, 국제 첩보전 모두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남겨두고 홀로 탈북한 뒤 구출 작전으로 제외한 사례도 여럿 존재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진 인물이지만 그가 겪은 갈등과 선택은 모두 실제 기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도 북한 핵시설 주변 주민들이 적정한 보호 없이 지금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의 고통을 알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안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